주가도 결국은 그 물가를 다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 악물고 그냥 저는 물타기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이버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3, 4년 안에 다 또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킬 수 있는 기업인지 우리가 그것만 판단을 하면요. 지금이 굉장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차원에서 여쭤보고 싶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1998년 이후에는 네. 코스피가 이제 2년 연속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1980년대에는 사실 코스피가 2년 연속 하락한 적도 있었고 맞습니다. 현재 구조가 이런 식의 물가가 고물가 상당 부분 지속되면 이제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이런 주식시장을 계속 짓누르는 거의 어떻게 보면 주식은 죽었다라는 표현이 잡지에 등장할 정도로 그런 시대가 다시 재현되는 거 아닌지 그걸 우려하시는 시선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박전문 너무 저 사람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야? 뭐 코로나 때도 저 사람은 뭐 내년에 3천 간다 했는데 3천 간 건 그거는 맞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낙관론자가 돈 번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이 오면요, 지금처럼 비관론이 팽배하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주식은 그렇게 안 움직입니다. 지금 80년대 초를 얘기하셨는데 1979년도에 2차 오일 쇼크 왔었고요. 그죠? 그 2차 오일 쇼크가 왔는데 거기다가 정말 불에 기름을 붓는 듯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79년 12월 24일 날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아니 뭐야,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전쟁 위기가 또 대두됐어요. 거기다가 하나 더 있어요. 1980년 9월 22일 날 이라크가 또 이란을 침공을 해요. 그런 중동에 화약고에 불이 붙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서 1980년 4월 달에 CPI가 14.8을 가면서 폴 볼커가 이거 이러다가는 정말 경제 다 죽는다, 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올려야 된다 했던 게 그 1980년이거든요. 근데 1980년 그 해 다우지수 올랐어요, 주가. 그리고 81년, 82년 우리나라 지수도 2년 연속 빠졌는데 겨우 6%, 10% 얼마 안 빠졌어요. 그리고 반면에 1982년부터 S&P 500 28% 올라가고요. 다우도 막 15% 이상 올라가면서 1984년, 84년부터 1987년 블랙만데이가 오기까지 주구장창 주가는 올랐습니다. 그러면 왜 올랐을까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아셔야 되는데 켄 피셔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면 분명히 그게 경제에는 큰 충격을 줄 건데요.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이게 기업의 매출과 이익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나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안 기자님은 당구 치시나요? 예, 아주 못 치지만 뭐 대충 치시죠. 한두 번 가봤습니다. 예. 제 어릴 때 당구비가 150원 하다가 300원, 300원 하다가 400원, 500원 이래 되잖아요. 예. 야, 300원 하다가 400원 되면 도대체 몇 퍼센트 상승, 33% 상승률이잖아요. 엄청 올랐죠. 네, 엄청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당구장이 딱 한 달 정도 썰렁하다가 한 달 지나잖아요. 예. 똑같은 사람들 모여서 당구 치고 있어요. 자, 담배값 2,000원인가 뭐 2,500원 하다가 4,500원 올랐잖아요. 예. 그것도 와 엄청난 거잖아요. 그럼 마치 담배 피시는 분들 거의 절반이 담배 끊을 것 같잖아요. 그때 실제로 끊는다는 분들 많이 나왔었죠. 예. 예. 실제 이제 담배값 올리기 직전까지 그 싼 가격에 담배 엄청 사재기 하죠. 첫 번째. 그리고 그 사재기 한 담배를 2, 3개월 동안 필 동안에는 갑자기 이제 수요가 확 줄어듭니다. 6개월에서 1년 지나고 보니까 다시 다 회복했어요. 다 피고 있습니다. 예. 다시 다 피고 있어요. 그래서 KTNG 주가가 저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올라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 인플레이션에 얼마나 이 저항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당장은 저항이 있겠죠. 당장은. 근데 최근에 보면 가장 이제 영향을 받았던 게 뭐 유럽의 전기료 인상, 네.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죠? 네. 전기료, 가스료 뭐 급등했죠. 그래서 유럽 시장이 주식 시장이 지금 박살났느냐?
유럽 최근에 가장 우리가 우려했던 영국 저러다가 영국 위기가 오는 거 아니야? 막 총리 갈아버리고 재무장관 교체되고 했잖아요. 영국 올해 YTD로 플러스 났어요. 영국 지수 플러스 났습니다. FTSE 예, 지수 기준이죠. 그 FTSE 뭐 주소를 안 하고 그 플러스 났고 유로스탁 500 지수나 50 지수 마이너스 10% 이내로 잘 버티고 있고 독일, 프랑스 전부 다 마이너스 10% 이내에 아주 잘 버티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물가 상승에 고통을 받는 부분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물건을 파는 기업들, 애플 주식이 아직까지 20%도 안 빠졌잖아요. 애플의 물가가 이 올라온 부분을 가격 전이했을 때 아니 애플 처음에 아이폰 나왔을 때 한 70만 원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었죠. 아니 그동안에 원자재 가격 오르지도 않았지만 애플 가격 150만 원, 폴더블 폰 뭐 200만 원 해도 오늘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4명이서 밥을 먹는데 3명이 폴더블 쓰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 200만 원 하는 폰도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가 상승이 결국은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게 되고 일시적으로는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수요가 이연만 되고 P와 Q에서 Q가 일시적으로 줄어들지만 P가 올라가고 그죠? 나중에 Q가 회복되면 결국은 P 곱하기 Q로 매출이 늘어나고 그만큼 영업이익이 또 늘어나고 영업이익, 이익, 매출에 전부 다 물가가 반영이 되면서 주가도 결국은 그 물가를 다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80년 초에 그렇게 혹독하게 경제 위기가 왔고 리세션이 2번이나 왔죠. 1980년 초에 1월에서 7월에 한 번 오고 1981년도부터 7월에서 81년 11월까지 2번이 왔는데 아니 주가는 왜 올랐지? 인플레이션을 전부 다 매출에 다 전가시키고 그 전가시킨 게 큰 가격 저항 없이 또 소비자한테 다 넘어가면서 그렇게 주가는 올랐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우리는 결국은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실 때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제품은 이 인플레이션을 다 제품 가격에 반영시키고도 수요가 꺾이지 않고 이 가격 상승을 다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인지 우리가 그것만 판단을 하면요. 지금이 굉장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폴더블 폰 말씀을 하셨으니까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사실 뭐 최근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제 700만 주주가 함께하는 삼성전자의 전망 다들 궁금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뭐 지금 개별 주식의 뭐 밸류에이션까지는 제가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현재 그러면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그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 뭐 역사적으로 사실 많이 싸진 수준이지 않습니까? 애플 대비해서도 많이 싸다고 평가받고 사실 어떻게 보면 반도체 업황이 더 스마트폰 업황보다도 많이 영향을 미치는 주식이 돼버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SK 하이닉스도 최근에 51주 신저가를 좀 갱신하는 등 PBR 역사적 PBR 밴드만 보자면 상대적으로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참고로 이제 삼성전자는 뭐 PBR 기준으로 이제 1배 초반이고 이제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제가 뭐 0.8배 정도 지금 내외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닐 수도 있지만 뭐 대략적으로 PBR 밴드상 역사적 밴드상 좀 하단에 좀 가까운 느낌인데 좀 다시 한번 물타기든 뭐 지금 물리신 분들 많을 테고 하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가 왜 작년 삼성전자 9만 원대 주식을 사고 이 PBR의 밴드에서 움직이는 패턴이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는 굉장히 이 패턴이 일정해요. 그 패턴이 있으면서도 왜 위에서 샀을까? 네, 그리고 작년 성장주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성장주들이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거기서 샀을까?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다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요. PBR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예, 지금 새로운 혁신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이런 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PBR 이런 거는 PBR, PER 이런 거는 이제는 구닥다리 멀티플이고 이 구닥다리 밸류에이션 방법입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20년 전에 닷컴 버블 때도 PBR, PER로 계산이 안 되니까 나스닥 170배에다가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밸류에이션이 나오니까 그때 나왔던 게 PSR, 아니 세일즈로 판단을 하자. 이익이 안 나오니까. 거기다가 나중에 결국은 마지막에 늘 나오는 얘기가 PSR도 계산이 안 되면 결국은 PDR 얘기하죠. 드림, 꿈. 그럼 숫자로 나오지 않는. 그걸로 위에서 주식을 사게 만들거든요. 바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에서도 PBR 밴드로 봤을 때 여기는 이제 우리가 락 바텀이라고 그러죠. 거의 뭐 바닥에 이제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 락 바텀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바닥에서는 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PBR로 보면 안 된다고. 그 PBR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이런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뭐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석 연구원 얘기처럼 반도체 수요가 언제 회복될 건지 이거는 맞춘다라는 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수요를 맞추기는 힘든 겁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 트레이딩을 했을 때는 반도체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이닉스는 PBR 0.9고요. 삼성전자는 PBR 1.1에서 2.1 사이에서 움직이는 주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6만 원이 깨지면 또 PBR 1.2 이내로 들어가는 가격이에요. 하이닉스 지금 가격도 결국 PBR 또 0.9가 깨지는 가격이에요. 얼마 전에 작년 하반기에도 그렇고 PBR 0.9 깨질 때 들어가니까 또 올라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두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익 조정이 89% 마이너스 이익 조정이 돼. 이런 거에 두려우실 거예요. 그러면 2018년에서 2019년 넘어갈 때 실제로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20조 7천억에서 2조 7천억으로 뚝 떨어지면서 87% 마이너스 감익이 됐어요. 근데 하이닉스 그때 55%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주가는 너무나 스마트해가지고요. 지금은 그때 3, 4년 전의 주식시장보다 지금은 또 더 진화해돼서 주식시장 IQ가 계속 저는 2만에서 이제 또 3만, 4만, 5만으로 계속 높아지는 것 같은데 이미 다 선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섭지만 이런 사이클 기업은 그냥 PBR 밴드를 보고 눈 감고는 주문을 못 내니까 이 악물고 그냥 저는 물타기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올해 다우존스 지수랑 나스닥을 연간 이제 개월별로 성과를 비교했을 때 나스닥 대비 다우지수가 최근 꽤 잘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가치주를 상대적으로 많이 나가서 뭐 이런 분석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 말고도 국내 이제 개인 분들이 순매수한 많이 상위 종목을 제가 보니까 2위가 뭐 네이버, 3위가 카카오더라고요. 4위는 참고로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테마 쪽이었고 5위가 카카오뱅크 이제 우리 사주에 아픈 또 기억이 몰려오는 그런 주식들인데 사실 네이버, 카카오뱅크까지 포함하면 이제 이들은 좀 성장주, 이제 고성장주 플랫폼 주식으로 이제 보통 분류가 되고 반대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예전에 두산 중공업으로 이제 계속 그 부진 유상증자를 이제 반복하는 등 이제 재료 측면에서 되게 안 좋았던 주식인데 지금 또 펀더멘탈 측면에서 또 개선 가능하냐 이런 또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태조 이방원 테마 사실 올해 전체적으로 이제 한때 또 증시를 또 한번 휩쓸었던 또 테마주기도 하고요. 이런 태조 이방원 아니면 플랫폼 이 두 개의 유형의 주식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좀 묶어서 이제 내년 전망을 보시자면 좀 어떻게 현재 상황에서 트레이딩 좀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방금 쭉 불러주셨던 뭐 그런 종목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도 되게 많이 빠졌어요. 메타 뭐 이런. 네, 되게 많이 빠졌죠, 그죠? 그런 거 보면 메타도 뭐 78% 뭐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넷플릭스도 뭐 박살 났다가 지금 반등 이렇게 보이고 있는 모습 보면 네이버, 카카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다 금리 스트레스 때문에 받는 거고요. 금리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결국은 멀티플이 되게 비쌌던 주식들이 결국은 미래의 현금에 대한 할인율이 확 높아지면서 결국은 주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가가 빠져 있는 거고요.
금리가 정상화가 되면 이런 주식들의 낙폭의 50% 정도는 다 회복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3, 4년 안에 다 또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주가 하락에 공포스러워 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근데 카카오는 주가가 빠지고 또 일부 경영진이 상장되자마자 주식 판 거에 대한 도덕성 문제 등등 하면서 경영진들이 저는 되게 이 소비자들하고 주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그래도 칭찬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게 눈에 보여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가 많은 벤처 기업들을 M&A를 하면서 자회사를 만들었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우리가 키워서 물적 분할해가지고 기존 주주들을 완전히 메롱시키는 그런 기업하고 약간 좀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이 경영진들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왜냐하면 비난을 받고 계신 것 같아서 벤처 기업이었던 기업들을 M&A 해서 카카오 생태계에 집어넣으면서 키워졌잖아요. 네, 그러면 저도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비상장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벤처 기업을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상장시켜서 엑시트하는 거죠. 그런데 벤처로서 아직까지 위험해 보이는 그런 기업들을 투자를 해서 상장까지 가면 주가가 거의 10배에서 50배, 100배 날 거예요. 그런 과정을 카카오 생태계에서 집어넣어서 그렇게 회사를 키운 거거든요. 그러면 카카오가 앞으로 자회사 130개나 되는 이 자회사를 상장을 시키게 되면 상장을 시킬 때 이 회사를 매각 목적으로 상장을 시켜야 돼요. 네. 그냥 이 회사를 카카오 생태계에서 계속 끌고 갈 카카오의 자회사라면 상장을 시키면 안 돼요. 그죠? 카카오 안에서 계속 키워가면서 이 전체 카카오 주주들은 카카오 주주들도 이 벤처 기업에 대한 위험 부담을 한 거잖아요. 한 거니까 그 위험 부담에 대한 성과를 받아야 돼요. 카카오 주주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경영진들은 이 회사는 계속 끌고 갈 거야. 카카오 모빌리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러면 상장시키시면 안 돼요. 카카오 최근에 엔터테인먼트 상장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상장을 굳이 시키신다면 이 자회사를 상장시켜서 언제까지 매각을 해서 이 매각한 대금을 카카오의 성장 재원으로 다시 쓴다든지 아니면 카카오 주주들한테 자, 이렇게 훌륭하게 우리가 자회사로 편입시켜서 M&A해서 자, 30배 벌었으니까 여기 성과를 주주들한테 배당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밝히시면서 상장시키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상장하니까 이게 중복 상장이 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똑같죠. 네. 나는 2차전지 이게 좋아 보이는데 하면서 결국은 이 회사 주식 팔고 이쪽으로 갈아타면서 결국은 이제 기존의 주주들이 손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카카오 경영진들은 저는 잘했어요. 130개 이렇게 카카오 생태계를 만들면서 아주 이런 생태계가 네이버나 카카오가 이런 걸 안 했으면요. 우리나라가 구글이나 옛날에는 야후가 들어와서 다 이래 뺏겼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토종기업들이 저는 이렇게 아주 굳건한 생태계를 만들어줘서 되게 고맙고요. 그렇다면 이 카카오 생태계에서 자란 이 자회사들을 잘 매각을 시켜서 어쨌든 주주 환원 정책을 얘기하면서 하시면 된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태조 이방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 있고 2009년도, 10년도, 11년도까지 시장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처음 올라갈 때는 마치 재작년에 빅7 올라가듯이 2009년도에는 7공주라고 얘기했었어요. 7공주. 네. 근데 그 7공주가 보면 전부 다 대기업이었어요. 네. 제일모직,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등등 해가지고
그렇게 대기업 7종목이 성장 스토리로 가지고 먼저 올라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차 화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차 부대 하면서 넘어가는데 그렇게 넘어가면서 나머지 7개에서 왜 3개가 되고 2개가 되지? 이게 지속성이 없으면 그냥 바로 그 테마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요. 이 테마라는 거는 정말 최근에 이제 한 1년 동안 겪으셨겠지만 무섭게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태조 이방원에서 매매를 하시려면 정확하게 내년 상반기, 내년 하반기, 내후년 상반기 어느 정도 이익이 나는지에 대한 정확한 어떤 컨빅션, 확신을 가지고 매매하셔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그러면 절대 이렇게 테마 뒤늦게 쫓아가는 거는 조심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